거대한 강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문명을 만들었다고 불리는 강. 황하. 하지만 아주 먼 옛날의 황하는 문명을 키워주는 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강은 끝없이 범람했고 논밭은 사라졌으며 마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당시 황하 주변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지만 홍수 앞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 영웅도 아니었고 거대한 군대를 가진 왕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강을 바라봤고 물의 흐름을 읽었으며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 훗날 중국 최초의 왕조를 세운 인물로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 이야기, 한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즈음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중국에는 아직 하나의 통일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황하 주변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각 부족들은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황하였습니다. 황하는 비옥한 흙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황하는 매우 위험한 강이기도 했습니다. 강의 흐름이 자주 바뀌었고 한번 범람이 시작되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오래된 기록들은 이 시기에 거대한 대홍수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강은 넘쳐 흘렀고 농경지는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높은 곳으로 도망쳐야 했다고 기록됩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식량이 부족해지며 부족한 전쟁과 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즉, 홍수를 해결하는 능력은 곧 지도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영웅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곤. 그는 홍수를 막기 위해 둑을 쌓기 시작합니다. 물을 가두고 강을 억지로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실패합니다. 둑은 무너졌고 홍수는 더욱 커졌으며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사람이 곤의 아들 우였습니다. 우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곤은 물을 막으려 했지만 우는 물을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과 싸우는 대신 강이 흘러갈 길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우는 황하 주변의 지형을 직접 돌아다니며 산맥의 흐름과 강줄기의 방향을 조사했고 범람이 심한 지역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물길을 여러 방향으로 나누고 강과 강을 연결하며 넘쳐나는 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게 만들려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끝없이 사람들을 죽이던 홍수가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 무너진 마을 근처로 돌아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 역시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우가 홍수를 다스리는 동안 집 앞을 3번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가족보다 백성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우를 얼마나 헌신적인 지도자로 기억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우를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중국 문명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여러 부족의 지도자들은 점점 우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홍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인물이야말로 천하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우는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의 전설에는 단순한 홍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 기록 속에서는 우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괴물과 신비한 존재들을 만났다는 전설도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거대한 용이 우를 도와 물길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신령한 거북이 나타나 강의 흐름을 알려주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우가 산을 뚫어 강을 연결할 때 불과 번개가 하늘을 뒤덮었다는 전설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얼마나 거대한 공포로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홍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신과 자연이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그런 재앙을 이겨낸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결국 우는 대홍수를 끝낸 인물로 인정받게 되고 중국 최초의 왕조로 이어지는 길을 열게 됩니다. 중국 전통 기록에는 우 이전에 요와 순이라는 전설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넘겼다고 기록됩니다. 이를 선양이라고 부릅니다. 요는 순에게, 순은 우에게 권력을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즉, 당시에는 혈통보다 능력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합니다. 우가 죽은 뒤 그의 아들 개가 권력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의 시작이라고 기록됩니다. 즉, 중국 최초의 세습 왕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뛰어난 사람에게 권력이 넘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중국 수천 년 역사 역시 대부분 이런 세습 왕조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한나라는 단순한 오래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 왕조 시스템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한나라 시대의 중국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거대한 제국과는 매우 다른 세계였습니다. 진나라처럼 전국을 하나로 통일한 황제도 없었고 한나라처럼 정교한 행정 조직과 법률 체계가 존재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부족 사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기 중국에서는 부족 사회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왕이 존재했고 왕 아래 여러 부족과 지역 세력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으며 전쟁과 조세, 노동력 동원 같은 국가 시스템의 초기 형태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이끄는 최고 지휘관이었고 홍수가 발생하면 사람들을 통솔해야 했으며 가뭄과 재앙이 발생하면 하늘과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종교적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즉, 왕의 권력은 단순한 무력만이 아니라 신성함과 연결된 권위였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하늘과 자연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홍수가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퍼지면 사람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기보다 왕의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단순히 군사력이 강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들이 훗날 중국 정치, 철학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기장과 조 같은 곡물을 재배했고 돼지와 개, 소 같은 가축들을 길렀으며 강과 습지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는 사냥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특히 황하 주변의 비옥한 흙은 농사에 매우 적합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먹을 것이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식량을 소비해야 했지만 농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일부 곡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과 계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무기를 만들고 누군가는 제사를 담당하고 누군가는 전쟁만 수행하게 되는 사회, 즉 사람들의 역할이 점점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집단은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큰 집에서 살았고 청동기와 옥 장식품을 사용했으며 거대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 초기 유적들에서는 매우 큰 무덤과 아주 작은 무덤의 차이가 발견됩니다. 어떤 무덤에는 귀한 청동기와 옥 장식품이 가득하지만 어떤 무덤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시기부터 이미 사회 안에 강한 계급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전쟁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충돌 수준이었던 싸움은 점점 더 조직적인 전쟁 형태로 변해갑니다. 왕들은 주변 부족들을 복속시키기 위해 군대를 움직였고 때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으며 강력한 세력은 약한 부족들을 흡수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후대 기록 속에서도 한나라 왕들이 여러 부족을 정벌했다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기록의 상당 부분에는 전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주변 세력을 통합하며 초기 국가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의 흔적이 오늘날 고고학 유적 속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하나라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얼리터우 유적입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발견된 이 유적은 중국 초기 청동기 문명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궁전 건물과 도로 구조, 청동기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궁전의 규모는 단순한 마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즉, 이미 누군가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 얼리터우 유적을 하나라와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이곳은 하나라다라고 적힌 직접적인 문자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논쟁은 계속됩니다. 정말 하나라가 존재했는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만든 전설인가?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시기의 중국에 이미 매우 발전한 초기 국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가 왕이 되는 과정이 완전히 평화롭지만은 않았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원래 우의 뒤를 이을 다른 인물이 있었지만 개가 군사력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라의 시작 자체가 이미 정치적 충돌과 권력 다툼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국가들은 대부분 완전히 평화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중심 세력이 등장하고 주변 부족을 통합하며 반발하는 세력을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라 역시 비슷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부족 세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후대 기록에서는 개가 반발하는 세력을 정벌했다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 시기의 전쟁은 후대처럼 거대한 철제 무기와 대규모 기병이 등장하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이미 상당히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청동 무기와 돌무기, 활과 창을 든 전사들이 등장했고 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며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하나라의 왕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왕은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라 여러 지역 세력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왕실은 점점 더 거대한 의례와 제사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왕이 하늘과 조상을 연결하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조가 훗날 중국 왕조 시스템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왕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태강 시기에는 왕이 정치보다 사냥과 유흥에 빠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후대 기록에서는 태강이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왕권이 약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동쪽 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역사 그대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후대 사람들은 한나라 역시 내부 혼란과 권력 다툼을 겪었던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태강 이후 한나라는 한동안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왕실 권력은 약해졌고 여러 세력들이 충돌하며 혼란이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소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소강은 후대 기록에서 무너져 가던 한나라를 다시 일으킨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흩어진 세력을 다시 모으고 왕권을 회복하며 한나라를 다시 안정시키기 시작합니다. 후대 중국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한나라가 다시 살아난 시기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나라는 점점 더 큰 국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왕들은 여러 지역 세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조공과 노동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전쟁을 통해 주변 부족들을 복속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청동기 문화 역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와 제사용 그릇, 옥, 장식품과 거대한 건축물들은 왕과 귀족 계층의 권력을 상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왕은 정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제사를 담당하는 종교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과 조상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의 권력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이 커지는 만큼 내부 문제도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라 마지막 왕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하나라는 점점 거대한 왕조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내부 문제 역시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왕권은 강해졌고 귀족 세력 역시 커졌으며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부담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라 마지막 왕이 등장합니다. 거랑. 후대 중국 역사에서 거랑은 대표적인 폭군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힘은 강했지만 정치를 돌보지 않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의 곁에는 말이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마리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전해지며 거랑은 그녀에게 지나치게 빠져나라보다 향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대 기록 속에서는 거랑과 마리의 사치 생활이 매우 과장되게 묘사됩니다. 술로 거대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나무처럼 걸어 숲처럼 꾸몄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술 연못을 지나갔고 고기를 뜯으며 연애를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 그대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후대 왕조들은 이전 왕조를 무너뜨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지막 왕을 극단적인 폭군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라 말기에 심각한 내부 혼란과 권력 붕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시 지방 세력들은 점점 하나라를 떠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새로운 강자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상나라. 상은 처음에는 하나라 아래에 있던 여러 세력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빠르게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특히 탕왕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라와 맞서기 시작합니다. 후대 기록 속의 탕왕은 거랑과 정반대되는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백성을 아끼고 덕을 갖추고 신하들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으려 한 이상적인 군주. 즉, 후대 사람들은 거랑과 탕왕을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처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탕왕은 하나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하나씩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라에 불만을 가진 부족들, 무거운 세금과 노동에 지친 사람들, 거랑의 통치에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점점 상나라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라와 상나라 사이에 결정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후대 기록에서는 이 전투를 명조 전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하나라 군대는 이미 내부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병사들은 싸울 의지를 잃었고 일부 세력은 전투 도중 상나라 쪽으로 넘어갔다고도 기록됩니다. 결국 전투는 하나라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거랑은 도망쳤고 하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나라가 새로운 왕조로 등장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서 기록되는 최초의 왕조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라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 속에서 왜 왕조가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덕을 잃은 왕은 결국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하늘의 뜻을 받게 된다는 생각, 훗날 천명사상으로 이어지는 중국 정치 철학의 시작이 바로 하나라 멸망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